오늘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열렸습니다. 의원 내각제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데요. 아베 정권의 2인자였던 스가 관방장관이 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하면서 안팎의 여러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신임 총재의 성향과 앞으로의 한일 관계 전망, 이상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베 총리의 후임 결정이 됐습니다. 이 선거 결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즉 자민당은 오늘 총재 선거를 열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신임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의 총재가 의회에서 총리로 지명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선거가 사의를 표명한 아베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총리 선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오늘 선거의 전체 유권자 숫자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에 그리고 지역 대표당원 141명으로 합해서 모두 535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이렇게 3명이 경쟁을 펼쳤는데요. 당내 주요 파벌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면서 일찌감치 대세론을 이뤘던 스가 관방장관이 유효 투표수 534표 가운데 무려 377표를 획득하면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2위 싸움을 벌였던 기시다는 89표, 이시바는 68표를 획득해 차차기를 위한 경쟁에서는 기시다가 한 발 앞선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오늘 일단 선출된 스가 총재는 오늘 16일이죠. 일본 중의원에서 총리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지명될 예정입니다. 네, 이 스가 총재가 어떤 인물인지도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관방장관을 맡아온 인물이고 브리핑에서 자주 봤던 인물인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일본 내부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를 먼저 보면요. 네. 일본 안팎에서 스가 총재를 규정하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수성가 이미지인데요. 스가는 아키타현의 한 딸기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교 졸업 이후에 혈혈단신으로 도쿄로 상경했습니다. 그 이후에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다가 다소 늦게 대학에 입학했고요. 이후 주경야독으로 학업을 마친 뒤에 일반 기업에 취직했다가 정치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비서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세습 정치인이나 혹은 명문가자제라는 어떤 배경, 후광을 이용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꿈을 이룬 정치인, 리더에 대한 어떤 일본인의 동경이 스가 총재의 어떤 인기 비결의 하나가 아니냐라는 일본 내부의 분석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조직 관리입니다. 간단히 말해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흔들어서 관료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건데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관료의 권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가가 2014년 고위 관료의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내각 인사국을 신설해서 총리 관저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권 안정에는 이렇게 도움이 됐을지는 몰라도 어떤 공직사회의 눈치 보기 문화, 수동적인 문화, 이런 태도들이 좀 더 강화하는 데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은요, 좀 재미있을 수는 있는데 레이와 아저씨라는 별명입니다. 네. 사실 스가는 그동안 정계에서는 막후 실력자로 유명했지만 일본 내의 대중적인 인기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작년 4월이죠.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를 회견에서 발표하는 이제 관방장관으로서 발표한 건데요. 그런 역할을 맡음으로써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발표 덕분에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일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그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레이와 아저씨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등 대중적인 호감도가 일본 내에서 상승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스가 총재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앞으로 한일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그 네. 여부입니다. 네. 스가 총재의 이 과거사 인식 어떻습니까? 네,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스가 총재라는 인물 자체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새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네. 무려 7년 8개월 동안 아베 정권의 2인자로서 정권 중심에서 그동안 아베 정권의 정책을 추진해온 인물입니다. 스가는 이번 총재 선거 전 내내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해서 더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安倍総理が進めてきた取り組みをしっかり継承し、さらに前に進め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今取り組むべき最優先の課題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であります。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강제징용 문제나 평화헌법 개정 이런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기존 아베 정권과 거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아베 전 총리가 되겠죠. 네. 아베 총리와 상담하겠다 이런 언급까지 내놓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스가가 자신의 확실한 지지 파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베 총리가 속한 파벌과 같은 기존 주요 파벌들의 지지를 통해서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스가로서 어떤 정책 방향을 급히 바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정책 방향과 완전히 동일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특히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되는 게 수순이고요. 또 하나는 아베 총리가 어떤 역사 수정주의를 어떤 신념으로서 개인적인 신념으로서 강하게 추진해 왔다면 물론 스가도 기본적인 바탕은 같지만 그보다는 신념 차원으로서 약하고 실용주의적 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상황 관리에 더 몰두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스가 장관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코로나19라든가 일본 내부의 어떤 경기 침체 이런 내부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함으로써 어떤 대외 관계, 외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싸움보다는 어떤 대화와 어떤 관리를 좀 더 집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을 계승할 수는 있지만 좀 실용주의 노선이 강화될 수는 있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국 정부는 일단 일본의 총리 교체 사안 전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선거 자체가 지금까지 단계에서는 일본의 내정 사안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 구체적인 발언을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의 차기 총리, 차기 내각과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일단 일본 총리가 바뀐다는 점이나 스가 장관의 개인적 성향이 아베 총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에서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분위기도 잡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역시나 그보다는 급격한 변화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더 우세한데요. 무엇보다 강제징용 판결, 이번 한일 간의 현안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한국과 대화하려는 자세,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나아가서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진정성이 있는 태도 변화의 모습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아베 내각을 이어받는 성격의 스가 내각으로서는 그러한 좀 급격한 본질적인 정책 방향 변경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좀 어떤 우려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좀 포인트들을 짚어본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일본 내부의 상황을 본다면 이제 스가가 되겠죠. 신임 총리의 정책 드라이브가 얼마나 어떻게 잡힐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일본은 기본적으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을 개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 스가 총재가 중의원 해산을 통해 조기 총선을 추진하고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면 그 방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의 어떤 가속도를 높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총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 그러니까 1년간 내년 9월까지인데요. 만약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총선 이후에 어떤 지지율이 높아지고 권력 기반이 안정화가 된다면 스가의 내각도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관건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외부적으로는 올해 11월 말로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같은 이제 정상 외교 일정이 우선 주목됩니다. 네. 지금 한일 간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서 해결될 단계는 한참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양국 정상이 만나서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협력의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19로 내년으로 미뤄진 도쿄올림픽 있는데요.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양국이 어떤 협력을 펼쳐나가느냐, 협력과 견제를 펼쳐나가느냐 이것도 양국 관계에 있어 중요한 계획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